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이번 주는 강력한 한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고 또 독감도 다시 확산하고 있어서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밤사이 곳곳에 눈비가 내려 출근길 눈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최강 한파가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이번 주 강추위가 예보됐죠? 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한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전까지 이어졌는데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낮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한 주 내내 이번 겨울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세종과 청주 1도, 대전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동파 사고에 대비하고 외출 시 보온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기후재난 시대로 접어들면서 최근 예측 불가능한 돌발 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거나 심한 폭염과 미세먼지가 일상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당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도시숲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피해를 줄이는 첨단 산림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여름철 산악 지역 강우량은 평지보다 최대 2배나 많습니다. 고위도의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습한 공기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국지성 돌발 폭우 때문인데 이는 곧 대형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AI를 기반으로 한 산악 미기상 분석 시스템 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511개 산악 기상 관측망에서 1분마다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산악 지형 특유의 복잡한 강우 패턴을 정밀하게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 뚝집게처럼 AI 눈으로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겁니다.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지 지역이랑 기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풍속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강수량이 좀 많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에 이 시스템 내에서 자료동화라든가 물리 모수화 방안 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또 예측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산 아래 도심에서는 기후 재난 시대에 맞서 과학적 도시숲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한여름 지표면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냉각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데 최근 AI를 통한 설계안을 도입해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숲 설계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도시숲은 폭염과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과학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도시숲 3회 30, 300 규칙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늘상 새구려 나무를 보고 그리고 우리 도시의 30%는 숲이고 또한 우리 곁에 300m 이내에는 도시숲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규칙입니다. 산림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예보로 산간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숲 3, 30, 300 규칙을 넓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를 들여다보는 기획보도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을 목표로 잡은 지난해 미국에선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막대한 돈이 지나치다는 주장인데 과연 한국의 투자는 어떤 수준인 걸까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 인공지능 양강인 두 나라는 수백조 원이 드는 초대형 AI 기반 시설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빅테크 5곳이 쏟아부은 돈은 3,9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올해는 자본 지출이 5,150억 달러, 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모두 수익으로 이어질까?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며 AI 거품론이 부상했습니다. Will 2026 be the year of the AI bust in financial terms? And what then happens to the technology if then the bubble burst? 이제 막 국가가 나서 AI 경쟁에 뛰어든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질문입니다. 투자 실패가 정부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버블에 대해서 걱정하는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AI 산업을 쳐다보면 버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기가와트 정도쯤의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는 만들어야 합니다. 1,400조를 7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200조 원이면 올해 정부가 파격적으로 배정한 AI 예산의 20배입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는 거품이 일기엔 미미한 수준이란 시각입니다. 기업들은 오히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산업 전체가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자본 규모가 성패를 가르는 AI 시장에서 기업이 투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문제, 투자적인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할 텐데 큰 틀에서는 AI 전환이라고 하는 대세의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AI 기업 중에 한국에서 돈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AI 대가 체제도 대폭 개선해서 주요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또 매출이나 수익원에서도 증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가가 시작하고 시장이 완성하는 구조. 실제 자생력 있는 AI 생태계가 태동할 수 있을지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가 갑작스레 제도전을 도입하면서 AI 업계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락한 팀들도 잇따라 제도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도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당초 4개 팀을 뽑겠다는 계획을 바꿔 2개 팀을 탈락시킨 건데 네이버 클라우드 팀의 중국 오픈소스 사용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느닷없이 재도전 제도를 도입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재도전 도입이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절대 특정 기업을 배려하거나 특정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급조된 그런 접근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AI 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오픈소스 사용으로 탈락한 네이버를 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프롬 스크래치에 대해 애초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업 도중에 룰을 바꾸면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AI라는 국가적인 중체대한 사업에서 중간에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혼란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탈락한 기업들 역시 이 기업에 혹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정부의 평가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도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NCAI와 카카오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재도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약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2단계 임무를 위해 로켓을 발사대로 옮겼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에 투입될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과 오리온 우주선 캡슐이 결합된 발사체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내 기체 조립 건물에서 39B 발사대로 이동시켰습니다. 높이 98m에 무게가 5,000톤에 달하는 발사체를 3마일가량 옮기는 데는 과거 아폴로 임무와 우주 왕복선 시대에 사용됐던 대형 운반 차량이 추가된 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화돼 투입됐습니다. 나사는 이 로켓을 발사대에 세운 뒤 다음 달 2일 연료 주입 시험을 시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임신 중 복용해도 안전하며 자폐아 출산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시티 세인트 조지 런던대 아스마 칼릴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리뷰 논문을 의학학술지 랜싯 산부인과와 여성 건강에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타이레놀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며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칼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고 타이레놀의 임신 중 사용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대로 복용할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들은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또는 지적 장애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겨울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번 걸렸다고 마음 놔선 안 되겠습니다. B형 독감이 예년보다 빨리 유행하면서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지난해 11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감소폭이 점점 줄어드는가 싶더니 새해 두 번째 주에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40.9명으로 반등했습니다. 바이러스 분석에선 예년과 다른 점도 관찰됐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에 전체 독감 검사자 중 B형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17.6%를 보이며 A형 검출률을 넘어섰습니다. 주로 2, 3월에 유행하던 B형 독감이 올겨울에 더 빨리 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이제 B형 독감의 경우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걸렸다고 하여서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방학 기간인데도 초등학생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27명, 중고생은 97명을 기록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독감은 감기와 달라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이염, 세균성 폐렴, 심근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같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에 더 신경 쓰고 독감에 걸리거나 의심되면 등교나 등원, 출근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증가세인 B형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며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가운데 조사 결과가 확인된 109건, 73.2%가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판명됐습니다. 나머지 40건은 조사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고령층 비중이 높았는데 연령이 확인된 사고 중 60대 이상 비중이 75.2%를 차지했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킹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한국 가전의 자존심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역시 반도체를 뺀 가전사업 실적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가전업계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과 LG,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던 두 회사의 가전 부문 경영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9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TV 가전사업 부문 역시 적자폭이 4분기 들어 더 확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실적도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지난해 가전 수출액은 1년 사이 9% 가까이 줄었는데 1월 초 기준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제는 가전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단기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팔 수 있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수요는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중저가 제품으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도 판매량은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등장으로 가정용 TV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큽니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TV 같은 경우는 좀 전체 시장 규모가 성장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품 가격이 그 평균 단가가 올라가야만 시장 규모가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대미관세 부담이 원가에 전가됐고 인공지능 가전에 탑재될 반도체 가격 인상까지 수익성 악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LG 모두 여전히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면서도 당장 사업 체질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가전 확대로 주도권을 강화하고 냉난방 공조와 로봇 등 신사업 개척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부품 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홈로봇 사업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을 포함한 AIDC를 포함한 HVAC 부분, 이런 부분에 B2B 영역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공조, 전장, 메디컬 테크놀로지, 로봇 등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될 4가지 신성장 동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의 상징, 가전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미국발 관세 여파까지 더해지며 충남 당진의 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철강업계 근로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당진 지역 철강업체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당진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즉각 지정하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맞물리며 당진의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진 속에 산업용 전기료마저 크게 올라 제조 원가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철강사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일단 그 원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일단 전기료가 몇 년 사이에 한 180%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당진에는 대표 기업인 현대제철을 비롯해 모두 88개의 철강 기업이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철강 산업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해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 2021년 2조 4,400억 원대를 기록했지만 3년 사이 1,500억 원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일부 철강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60% 이하로 떨어졌고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진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위기지역 지정뿐 아니라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철강산업특별법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K스틸법이 법만 됐지 시행령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 면담할 때 그 시행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경영 안정자금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여수와 서산, 포항과 광양 등 4개 도시는 이미 위기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위기 지역 신청서를 제출한 충남도와 당진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무역위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이 일방주의적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한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에 견디다 못한 국내 업체들이 제도에 적극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별로는 13건 가운데 9건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으로 나타났고 유럽연합 기업 3건, 일본 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한미 간 외교 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도 계속 설명해 나갈 거라고 했는데 이는 자칫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청와대가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미국이 반도체에 매기는 관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눈 내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신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겨울 축제장인데요. 얼음 낚시하느라 손발이 꽁꽁 얼어도 즐겁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강원도 겨울 축제를 소개합니다. 축구장 40개 면적, 거대한 얼음판 위로 전국 강태공들이 모였습니다. 얼음 구멍 속으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산천어를 유혹하길 잠시. 곳곳에서 얼음 팔뚝만한 산천어가 펄떡이며 올라옵니다. 이 산천어 얼음 낚시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얼음 구멍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산천어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미끼를 물 때 이렇게 낚싯대를 잡아채면 됩니다. 얼음 낚시를 즐기는 모습도 각양각색. 한겨울 칼바람도 차가운 얼음판 냉기도 산천어를 잡겠다는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방금 처음으로 한 마리 잡았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서 좋았고요. 계속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재밌어요! 기다림이 지루한 사람들은 맨손 잡기 체험장이 제격. 잡힐 듯 말 듯 요리조리 헤엄치는 물속 산천어를 잡는 재미에 추위도 있습니다.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나면 이제 허기달랠 시간. 직접 잡은 산천어를 회와 구이로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아이들도 낚시 잡아서 너무 좋아하고 맛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오늘 좋아해서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옆 동네 홍천에서도 얼음 낚시 축제가 한창입니다. 홍천 특산물인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워 크기부터 남다른 송어가 주인공. 묵직한 손맛을 느끼려는 전국 강태공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도 코끝이 빨갛게 변해도 마냥 즐겁기만 한 얼음 낚시. 제철 맞은 강원도 겨울축제가 전국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